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 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5주차 9월 28일 마지막 3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교시, 2교시에는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주교재의 일부였죠. 도덕교육의 주요 논제들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도전, 그 중에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3장 같은 경우 제목이 뇌신경과학과 덕윤리 그리고 통일인성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부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하고 토론할 내용 가운데 한 챕터 10장에 보면 이제 통일교육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파워포인트로 하기보다는 지금 교재에서는 신경과학 입장에서 덕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철학적인 입장에서 덕에 대해 어떻게 논의해 볼 수 있을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론적 강의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 사실 덕이라고 하는 논의는 동양, 서양을 관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동양적인 맥락에서 덕이라고 하면 특히 유교의 전통, 공자 같은 경우에 위정자의 덕목으로서 덕치, 수기이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치적인 지도자가 먼저 자신의 덕성을 닦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린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맹자 성선설까지 오게 되면 선한 본성으로서 네 가지 덕, 인의 예지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서양에서도 덕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데 방금 살펴봤었던 유학, 특히 맹자 성선설에서 사덕이라든지 공자의 덕치사상에서 덕, 이런 것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더 잘 개발해 나가는 느낌이 강하다고 한다면 서양은 뉘앙스가 조금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양 중에서도 특히 고대 그리스, 아테네 전통에서 덕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덕윤리라고 하면 아레테익 에틱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인류에서 이렇게 훌륭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3대 정도까지 이어져 나간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가지고 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동양에서 특히 사덕 같은 경우 덕의 선천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 같은 경우는 완전한 형태로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덕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은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성과 반하여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논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덕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소질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소질은 어떤 것인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르곤.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펑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통 어떻게 많이 번역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들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내용, 이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함수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학부생 대상으로 강의할 때 펑션 이야기하면 교양 강의에서 수학교육과 친구들은 바로 함수를 떠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하는 펑션의 뜻은 기능이죠. 에르고는 기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보드마카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 보드마카의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맞습니다. 화이트보드에 판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제 입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눈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체에 있는 다른 여러 기관들, 거기서도 각각의 능력 발휘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 보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눈이 보는 능력, 우리는 시력이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수업 진행하고 있는 교실의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안경을 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각각 정도,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좋은 편입니다. 시력이 좌우 2.0, 2.0이라서 살면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오면 몇 번 버스인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줄을 서서 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정도 시력을 가지고 몽고 이런 지역에 있는 유목민족들, 거기서 눈 좋다고 하는 명함도 내밀기가 어렵죠. 그 지역 사람들은 시력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5.0, 6.0 이까지도 측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찬찬히 들여다봤더니 오랜 세월 동안 유목민족으로 살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의 말이나 양이 도망가지는 않는지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니까 눈의 보는 능력이 탁월하게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기능이 탁월하게 발달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레테라고 부르게 됩니다. 덕윤리를 아레테익 에틱스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아레테가 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벌추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탁월하게 발휘된 상태가 덕이 있는 상태이다. 이게 기본적인 구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저희가 윤리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덕윤리라고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탁월하게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과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다음 순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스적인 사고방식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하면 크게 세 가지 덩어리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있겠고요. 동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식물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또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동물적인 부분, 그 다음 식물적인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우리 다음 순서가 되겠죠. 처음 쓸 때는 인간, 동물, 식물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썼는데 이것을 실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의 각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 중심주의적인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보다 상위에 있는 부분은 하위에 있는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수행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식물적인 부분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제로 식물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지금 제가 낮 시간에 강의를 사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조금 어둡게 보입니다. 그림자가 져 있잖아요. 그건 바깥에서 밝은 햇빛이 쬐고 있기 때문이겠죠. 식물들은 햇빛을 가지고 광합성해서 자신한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죠. 식물뿐만이 아니라 물이라든지 아니면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양분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틀어서 영양의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영양 기능, 이것을 발휘한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분이 들어왔다가 당연히 배출이 될 것인데 그냥 배출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체에게 있어서 유익한 점을 제공하겠죠.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을 제공하면서도 그 개체가 자라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양을 섭취해서 성장까지 하는 기능을 식물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무를 잘랐을 때 단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나이테를 통해서 이 나무가 몇 살 정도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실제로 식물은 영양 섭취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각 부분과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 보다 상위의 부분은 하위의 부분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더 가진다고 했습니다. 자, 동물 부분이 보다 상위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영양의 측면과 성장의 측면은 당연히 우리 영혼의 동물적 부분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적인 부분이 수행하는 영양, 성장, 이것과는 다른 영혼의 동물적인 부분만이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고유한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식물과 동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 동물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식물 중에서도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식물은 한 자리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 섭취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시들어서 죽어버리잖아요.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던 장소에서 음식 찾기 어려운 경우 또 다른 장소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식물과 달리 운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운동이 가능하게 하는 게 동물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든지 욕구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식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운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추동력, 원동력으로서 욕구 또한 가진다는 것이 동물 부분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가장 상위의 부분, 인간적인 부분이죠. 영혼의 식물적인 부분이 영양, 성장, 수행하는 것, 기본적으로 인간도 가지고 있고요. 동물적인 부분, 운동과 욕구의 능력, 역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과 구별될 수 있는 인간만의 가장 고유한 기능,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전통, 소피스트가 경험주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주의 전통이라고 표현하게 되잖아요. 고도로 발달한 사유 능력인 이성이라고 하는 기능을 인간적인 부분에서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나누고 나면 탁월성을 발휘하면 그것을 덕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식물적인 부분은 이성과 별도로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탁월성을 발휘해서 덕으로 나간다는 논의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치지는 않습니다. 동물적인 부분, 이성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하고 인간적인 부분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주의 전통 속에서 이성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의 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동물적인 부분의 욕구에 주목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욕구. 물론 욕구라고 하는 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생존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추구되다 보면 오히려 위험함이라든지 불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참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욕구를 잘 참아내는 것을 탁월성을 발휘하게 되는 덕의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성적인 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 인간만의 가장 고유한 부분, 이 이성의 능력을 가장 탁월하게 잘 발휘하는 것. 지성적 덕, 또는 이성적 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품성적 덕은 우리가 도덕적 덕이라는 말로도 잘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이성적 덕과 품성적 덕이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성적 덕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는 기능인 이성, 이게 후천적으로 탁월성을 발휘하면 이성적 덕이 형성되고 개발될 수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실제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교육이겠죠. 혼자서 아무리 책을 골똘히 봐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연구하고 공부했었던 선생님이 간략하게 길만 제시해 준다고 해도 빠르게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경험했던 것,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성 부분이 교육의 결과 이성적 덕 혹은 지적인 덕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이성적 덕의 교육과 연결된다면 품성적 덕, 이건 우리가 보통 습관의 결과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한 번의 올바른 행동이 올바른 품성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꾸준히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을 때 우리는 욕구를 탁월하게 잘 절제하고 품성적 덕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품성적 덕의 특징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서 보통 중용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성적 덕 부분이 품성적 덕 부분의 일정 부분 영향이라든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지성적 덕이라고 하는 건 크게는 5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피아, 그 다음 누스, 그리고 에피스테메, 그리고 프로네시스, 마지막으로 테크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누스는 인투이션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고요. 에피스테메는 앞선 전제에서부터 올바른 결론을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직관적 이성이라고 하고 에피스테메를 학문적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2가지가 결합된 최고의 철학적 지혜를 우리가 보통 소피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위에 있는 3가지 부분은 순수하게 이성적인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아래에 있는 2가지는 이성이 다른 분야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테크네, 기술적 지혜라고 표현하죠. 이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관련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프로네시스겠죠. 실천적 지혜, 실천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실천적 지혜가 품성적 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물 부분의 욕구를 탁월하게 잘 참아내는 걸 습관화한 덕이 품성적 덕이잖아요. 근데 동물 부분이 스스로 자신만의 능력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집에서 반려동물 길러본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시라면 제일 처음 반려동물을 집에 데리고 왔을 때 배변 훈련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주인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올바른 장소에 배변하기는 어렵죠. 이성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욕구만 가지고 있는 동물을 적절하게 지도해주고 습관화 시켜주었을 때 올바른 장소에 배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이성적 부분, 이거 탁월하게 발휘한 이성적 덕, 그 중에서도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용, 각 상황에 맞는 상대적으로 적절한 행위, 이것을 찾아내는 건 동물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고도의 이성적 부분, 도움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각 상황에 알맞은 실천적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이 바로 프로네시스, 실천적 지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덕윤리 이야기하게 되면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성적 덕이라든지 습관화의 결과로 얻게 되는 품성적 덕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경과학 입장에서 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입장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는 이렇게 1부 내용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2부 뇌신경과학에서 인간 이해와 도덕교육 이렇게 해서 여기는 챕터가 4장, 5장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4장이 도덕성의 성차 논의와 관련되는 것이죠. 성차논의 길리건이라든지 나딩스가 떠오르는 대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3교시에 제가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배려윤리 등장하게 된 계기로서 이제 사전에 먼저 주장되었던 피아제나 콜버그류의 정의 윤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 4장, 5장을 이번 주 1, 2교시와 같은 방식으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3부와 4부는 선생님들께서 각각 7주차, 9주차에 세미나 발표로 이제 요약하고 토론할 거리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주차, 9주차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원고를 조금씩 마련해 주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서 세미나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열심히 마지막까지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